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솝 우화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이, 여우와 포도, 귀에 익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분수를 알아라. 현재에 만족하라. 이 말들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사자에게 힘을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우화가 있습니까? 늑대에게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르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솝 우화의 교훈은 그 대부분이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쓴 이솝이라는 사람,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남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참아라, 분수를 알아라, 강자에게 덤비지 말라는 내용이 되었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며 사회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노예가 권력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을 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솝 우화를 일종의 암호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의 부패를 직접 고발하면 처형되지만 동물의 탈을 빌리면 안전했습니다. 이솝 우화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솝 우화는 약자가 강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우화를 읽으면 그 교훈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강자 아래에서 밝혀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우화 하나하나를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의 느린 걸음을 비웃었습니다. 거북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기를 하자. 저 언덕까지 달리기를 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보자. 토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단숨에 앞서 나갔고 한참을 달리다 지쳐 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토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북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결국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것은 거북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온 교훈은 이것입니다. 꾸준함이 이기고 방심하면 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방심하여 낮잠을 한 번 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토끼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달렸다면 거북이가 이길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느려도 불평하지 말고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 꾸준함의 결과로 거북이가 얻은 것은 달리기 승리 단 한 번입니다. 토끼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빠른 토끼입니다. 출발선의 차이는 그대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너도 할 수 있다는 위로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묻지 말고 오직 내 노력에만 집중하라. 두 번째 우화로 가면 이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름 내내 개미는 부지런히 식량을 모았습니다. 배짱이는 그늘 아래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개미가 물었습니다. 배짱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여름인걸요? 걱정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덮이고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배짱이는 굶주린 채 개미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개미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겨울엔 춤이나 추어라. 교훈은 명료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게으름은 결국 화를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배짱이가 게으른 것입니까? 아니면 배짱이는 노래하는 존재였던 것입니까? 그것이 배짱이의 본성이고 재능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길을 걷지 않은 대가는 오직 굶주림 뿐이라는 이 논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예술가와 창작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술을 해서 가난한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다. 이 말의 뿌리가 2600년 전 이 우화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화에서 이 패턴은 심리학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배가 고팠던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닿지 않는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여우는 걸음을 돌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것이 틀림없다. 내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 여우를 비웃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합리화하는 자기기만이라고요.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인지 부조화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낮추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솝이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이 심리를 포착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우화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닿지 못한 여우에게는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달린 포도나무에게 조금 낮게 달려라고 요구하는 우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편이 우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편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훈은 언제나 닿지 못하는 쪽이, 느린 쪽이, 가진 것이 없는 쪽이 배웁니다.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솝 우화의 원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은 약자에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모두 빼앗기니 조심하라는 경고였을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말은 강자에게도 빈틈이 있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솝 우화는 약자의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러나 26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의도는 조용히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자가 이솝 우화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고용주가 직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분수를 알아라. 꾸준히 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솝 우화는 더 이상 생존의 지혜가 아니라 강자에게 편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약자를 길들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약자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솝 우화 전체가 약자를 향한 교훈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자를 겨냥한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자와 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자가 쥐를 살려주었고 훗날 그물에 걸린 사자를 쥐가 구해냅니다. 약한 존재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것은 강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황소와 모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기가 황소 뿔에 앉았다가 떠나며 미안하오 무거웠겠소라고 하자 황소가 말합니다. 당신이 앉았는지조차 몰랐소. 자신의 존재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이솝 우화 안에 강자를 향한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율이 다르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우화들이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자에게 불편한 이야기는 조용히 묻힙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600년 동안 이솝 우화를 가르쳐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저는 이솝 우화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00년을 살아남은 이야기에는 분명 예리한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솝의 관찰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만 이제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의 질문을 함께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가?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로부터 이 우화를 전달받고 있다면 그 교훈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또는 어떤 권위의 위치에서 이 우화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교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솝은 노예였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생존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안한 자리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솝이 원했던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이솝 우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한 노예가 남긴 이야기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살아남으려 했던 자의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어떻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솝 우화를 읽으실 때 혹은 누군가에게 들으실 때 잠깐 멈추어 이 질문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이솝 우화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말이었던 것 같은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서재에서는 이솝 우화 안에서 강자를 향하고 있는 교훈들만 모아 읽어보려 합니다. 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